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할 내용은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코드에 나타나는 설계 패턴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C++, 자바 수업이나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 이미 객체지향 기본 개념을 학습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강의하는 C++ 자바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 노트에서 강의하는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설계 패턴에 대한 강의에 앞서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체지향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저와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노트를 통해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객체지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 노트를 첫 번째 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객체지향의 핵심 요소인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캡슐화, 다양성 등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에 대해 집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객체지향 코드에 나타나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코드와 차별화되는 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준비된 두 가지 예제를 이용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실습, 과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점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교재도 자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객체지향 관련한 자바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이썬의 객체지향 관련 파이썬의 특성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되기 이전에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 패러다임은 구조화 프로그래밍입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절차 중심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기능을 찾는 것이 중심이었고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들로 구성하느냐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함수들을 잘 나누냐가 프로그래밍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얼마나 잘 모듈화 하느냐가 프로그래밍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개발하게 된 목적, 개발 시점의 컴퓨팅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학습한 C 언어가 만들어진 1970년대에는 컴퓨터 환경이 보편화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서나 누구나 PC를 사용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소수의 전문 영역에서만 컴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개발된 응용들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응용 개발보다는 효과적인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고 수많은 다양한 응용들이 개발되어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들 응용에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응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들을 절차 중심의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초기 콘솔 텍스트 기반 응용에서 GUI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구조와 프로그래밍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메뉴, 버튼 등 다양한 GUI 컴포넌트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상속 개념을 이용하여 이들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기본 프로그램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대세로 자리 잡은 90년대 초 이후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 응용에서 웹 서비스, 모바일 응용으로 소프트웨어 환경이 바뀌었지만 지금의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객체 지향 패러다임 자체는 여전히 효과적이고 유효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이후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언어가 개발된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 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된 목적과 개발 시점의 컴퓨팅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도 원래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강건성, 이식성 등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최초 개발되었던 시점과 비교하여 컴퓨팅 환경이 바뀜에 따라 그 언어로 새 환경에 필요한 응용을 개발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언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 언어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언어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포트란, 코블과 같은 언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존 언어는 프로그래머들의 요구, 개발하는 응용과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세입니다. 소프트의 특이한 특성은 더 좋은 새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응용을 만들 때에는 옛날 언어를 이용하기보다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C++는 최근에 와서는 그 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윈도우 응용은 C++ 언어로 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윈도우 응용보다는 웹 응용, 모바일 응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윈도우 응용도 C++ 대신에 자바와 유사한 C#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기존에 비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성능이 필요한 응용은 C++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같은 응용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게임 엔진 등은 C++ 언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C++ 커뮤니티에서는 C++의 이와 같은 하향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언어를 갱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6년 주기로
큰 변화의 새 버전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그 사이에 발표된 버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주기를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C++ 17의 보안 버전인 C++20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자바는 3월과 9월 6개월마다 고정적으로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LTS 버전과 그것이 아닌 버전이 있는데, LTS는 3년마다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현재 16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이 노트를 강의하고 있는 9월에 현재 차기 LTS 버전인 17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버전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다른 언어와 비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언어에 있는 장점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공하는 기능에 있어 언어들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에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우면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는 모든 객체를 동적 할당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C++도 이렇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와 달리 C++는 운영체제가 그것의 실행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언어 자체에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각 언어의 초기와 달리 현재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람다 표현식을 대부분의 언어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바는 최근에 자동으로 타입을 유추해주는 C++의 오토와 같은 기능의 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의 객체 지향을 부분적으로 또는 어색하게 지원하던 언어들이 지금은 C++, 자바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객체 지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 여기에 해당하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개발자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인베디드와 같이 아주 소형의 하드웨어와 밀접한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수준의 응용을 개발하면 대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생김새, 그것이 제공하는 기능,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을 살펴봅시다. 어떤 볼펜을 보면 이 볼펜이 어떤 종류의 볼펜인지, 무슨 색인지, 잉크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을 인식하게 되며 기존 학습을 통해 이 볼펜은 필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볼펜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대로 표현해야 하면 앞서 인식한 것들, 예를 들어 볼펜 색, 심 굵기,
제품, 회사 등을 유지하도록 만들 것이고, 사람이 이 볼펜을 이용하여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모델링을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밍 방법보다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제 연구실에서 보이는 문은 파란색 철문이고 닫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문이라는 사물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열고 닫고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 사물이 제공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인식한 그대로 객체지향에서는 직관적으로 모델링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한 대로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그대로 모델링 하겠지만, 우리가 인식한 것과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을 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임을 개발할 때와 분양 쇼핑몰을 만들 때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각 응용에서 강아지라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양 쇼핑몰에서는 강아지가 짖고 꼬리를 흔드는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 분양 가격, 접종 여부 등 필요한 정보가 다를 것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객체입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고 조작하여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객체를 찾아야 합니다. 객체를 잘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도 잘 구조화하여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설계의 핵심이 함수였다면 이제는 객체가 됩니다. 객체지향의 핵심인 객체는 상태, 행위, 식별자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고, 다른 객체와 구분되어 식별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세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해 드리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한 종류의 객체도 여러 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객체를 여러 번 조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식별하는 방법은 변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객체는 특정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질 것이며, 이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객체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행위는 객체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객체지향의 핵심이고 큰 장점입니다. 객체지향은 행위의 결과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먹이를 주었을 때 강아지의 상태나 기호에 따라 먹는 양이 다 다를 수 있고, 문은 열고자 할 때 현재 상태에 따라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객체지향으로 쉽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이름은 문자열로 유지할 것이고 강아지의 배고픈 상태는 열거형 등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각 객체는 자신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각각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객체가 상태로 이름을 유지한다고 하였을 때 학생 객체를 30개 생성하면 각 학생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도 30개 만들어집니다. 각 객체는 자신의 고유한 상태를 별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객체의 행위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하며 객체의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 객체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그와 같은 행위를 정의했다면 잘못 분류된 행위가 됩니다. 특정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한 틀이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으로 비유하면 붕어빵 틀이 클래스에 해당되고 붕어빵들이 객체에 해당됩니다. 붕어빵 틀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료를 이용해서 붕어빵을 만들어야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만 정의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야 비로소 어떤 기능들이 수행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틀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됩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멤버 변수를 정의하여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멤버 함수를 정의하여 객체의 행위를 구현합니다. 멤버 함수는 라는 용어 대신에 메소드라는 용어를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또 멤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멤버라고 하면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합친 용어입니다.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 데이터와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체로 모델링하였을 때 효과적인 것들만 객체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속과 같은 객체 지향의 고급 기능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으로 모델링하였을 때 이점이 있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이때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정의합니다. 객체의 3요소는 상태, 행위, 식별자입니다. 따라서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이 상태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면 객체로 모델링하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 객체를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 모델링해야 할 때 그것을 객체로 모델링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 객체가 아니더라도 기존 C에서 구조체로 모델링한 복합 타입 데이터이면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이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조작 처리하는 함수를 클래스에 함께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도 기능의 특성에 따라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면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란 해당 기능의 사용 이력이나 이전에 어디까지 수행하였는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에서 각 단어를 분석하는 기능인데 요청할 때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를 차례로 주어야 하면 지금까지 처리한 위치와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이전 수행에 대해 기억해야 하므로 객체로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와 달리 구현해야 하는 기능이 인자만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면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sin 함수는 절대 객체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만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계산하는 결과값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자만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할 때에도 인자 중 하나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하는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첫 등장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의 경우에는 문자열과 문자를 받아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을 중심으로 문자만 인자로 받는 문자열의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시 타입은 보통 그것을 객체로 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자가 원시 타입이면 기능을 인자가 중심으로 되는 메소드로 모델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시 타입의 인자를 여러 개 받는 메소드이고 이를 인자 중 일부가 하나의 정보로 묶일 수 있으면 이 정보를 유지하는 객체의 메소드로 여전히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u가 A, B, C라는 인자를 받는데 A, B가 A라는 타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면 A의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고 O, F, C 이런 형태로 메소드로 이 함수를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 중 하나가 복합 타입이면 복합 타입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해당 기능을 그 객체의 행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특성, 타입의 특성, 코드 중복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이 여러 클래스에 공통으로 필요하고 클래스가 바뀌어도 알고리즘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보다 하나의 범용 함수로 만드는 것이 코드 중복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에서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활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 함께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을 객체지향에서는 캡슐화라 합니다. 이렇게 캡슐화하면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의 표현 방법과 행위 구현 방법을 사용하는 측으로부터 숨길 수 있습니다. 마치 블랙박스처럼 내부 내용을 모르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숨김으로써 복잡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사용한 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C++는 이 숨김을 극대화하고자 헤더 파일과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나누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캡슐의 효과를 추가로 극대화해주는 요소는 접근 제어입니다. 이 요소는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없었던 요소입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목적은 효율성, 간결성, 강건성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언어의 기능들이 있을 때 그것의 목적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는 강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건성이란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각 클래스의 멤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C++에는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종류의 접근 권한이 있고 자바는 이 세 개의 디폴트라는 패키지 접근 권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private과 public이 핵심입니다. private 멤버이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고 public 멤버만 외부에 직접 접근이 허용된 멤버입니다. 파이썬은 이와 같은 접근 제어가 약한 언어입니다. 은행 계좌의 예를 통해 접근 제어의 장점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 은행 계좌 클래스에는 잔액 정보를 나타낸 멤버 변수 밸런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의 접근 제어는 private입니다. 자바는 C++와 달리 각 개별 멤버마다 그것의 접근 권한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예에서 잔액을 나타내는 밸런스 멤버 변수는 private 멤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옆에 student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public 멤버이면 그 멤버 변수를 객체 변수와 연산자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근이 허용되면 멤버 변수에 대한 잘못된 수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멤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의 3개 메소드는 모두 밸런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디포짓과 withdraw만 밸런스 멤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분석해 보니 잔액은 항상 0과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를 프로그램에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잔액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디포짓과 withdraw 메소드의 코드를 보면 절대 잔액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멤버 변수를 private 접근 권한을 가지게 한 후에 이것을 조작하는 public 메소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 해당 멤버 변수가 유효하지 않은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요소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 우리는 절대 밸런스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디버깅 하기가 쉬워집니다. 파이썬도 이런 직접적인 접근 권한은 없지만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하도록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값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 예에서 계좌의 잔액을 우리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프라이빗 멤버의 현재 값을 알게 해주는 메소드를 get라고 하고, 이 get는 외부에서 필요할 때 알 수 있도록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즉, 프라이빗 접근 제어는 값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항 검색 때처럼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히려 퍼블릭 get를 이용하여 값을 접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게 하고, 이를 조작하고 조회하는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강건성입니다. 보통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퍼블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모든 멤버를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접근권을 가지게 하고, 이 중에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직접 접근을 허용하여도 강건성에 문제가 없는 것만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 제어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수 데이터이면 값이 초기화된 이후 바뀔 수 없으므로 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지정해 주어도 강건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건성이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퍼블릭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수는 클래스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외부에서는 이 값이 필요 없다면 상수임에도 그냥 private로 지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상수 관련하여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 데이터가 상수인지 변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선언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여 생각하면 객체 자체도 상수일 수 있고 변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 정보를 유지하는 데이트 객체가 있고, 이 객체의 사용자의 생일 정보를 유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생일 정보를 최초 올바르게 초기화된 이후에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 고정된 상수 객체입니다. C++에서는 const를 이용하여 생성한 객체를 상수화하여 생성 이후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는 이와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자바에서 원시 타입은 파이널을 이용하여 변수를 상수화할 수 있지만 객체의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주로 상수 객체로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한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고자 하면 상태를 수정하는 퍼블릭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윙 클래스가 불변 클래스입니다. 최근에 자바는 불변 클래스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record라는 새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터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되고요. 물론 이 경우에 보면 파이널로 멤버 변수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세터가 있다 하더라도 n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세터를 하나도 안 만들고 멤버 변수들을
파이널로 수식해가지고 상수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원시 타입은 파이널이면 이 변수에 유지하는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참조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 그러면 이 변수가 가리키는 곳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리키는 객체의 세부 그 상태는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 두 개의 객체 타입의 경우에는 이 타입이 불변 객체인지 일반 객체인지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불변 객체이면 이 객체의 상태는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파이널만 붙여가지고 원시 타입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처럼 일반 객체이면, 즉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객체이면은 파이널만 사용하는 거로 부족하고 그 초기에 그 객체를 설정할 때와 게터를 제공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파이널 변수들은 파이널 수식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그런 멤버 변수들은 굳이 게터를 만들지 않고 퍼블릭으로 수식해서 바로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객체의 경우에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으면 변수의 내부 상태를 B 객체의 내부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기화를 할 때에는 전달받은 인자를 복제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A, new, A 하면서 10, B 뭐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B.set O 뭐 이런 형태로 해서 A 객체의 내부 상태를 요 객체를 조작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복제를 해줘야 되겠고 초기화할 때, 그리고 반환할 때도 복제를 해서 주어야 합니다. 자바 16부터는 recor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불변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3개의 게터를 제공해주고 1개의 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면 B와 C는 똑같이 A 클래스와 똑같이 B는 일반 객체이고 C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A 클래스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D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생성자를 재정의해주고 자동으로 만든 걸 쓰면 안 되고 B의 게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복제해서 반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레코드로 만들면 요 매개 변수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게터로 자동 만들어줍니다.